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모아놓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회담 직전 러시아에 대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러시아 방공망이 10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337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어서며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약 8만 명, 부상자가 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쟁 이전 4,800만 명이었던 인구는 대규모 난민 발생과 영토 상실 등의 영향으로 약 4천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인명피해는 우크라이나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러시아군의 사망자는 약 20만 명, 부상자는 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까지 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피해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체 영토의 약 11%를 상실했으며 향후 전쟁으로 인한 복구 비용이 무려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며 경제적 타격이 극심했고 러시아 역시 마이너스 4%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수출은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전 기체로 완성된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향한 대한민국의 열망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최종 성능 점검을 진행하며 동체 조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술력과 빠른 속도로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성능이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세대급을 넘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험 비행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안정성 테스트도 철저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서유럽 및 전 세계 각국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변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와 중동, 동남아 국가들은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차세대 전투기 전력 확보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FA-50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도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무장 체계를 유심히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무장 체계를 중심으로 개발된 기체로 기존 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천령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한국산 천령 미사일이 비공개 비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KF-21 전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단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5세대, 스텔스 또는 최종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지난해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이 상부 복합 연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이 무한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영상뿐만 아니라 공대지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부 무장창 장착과 매립형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 무장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체 생산 부품과 기술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5세대급 이상의 성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동률이기 때문입니다. 국산화된 장비가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가 훨씬 쉬워지며 이에 따라 전투기 가동률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유럽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절의 전투기인 미그-29를 지원했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무기고가 상당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각국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고를 신속히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른 도입이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방산 무기를 구매해왔으며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한국산 무기가 지나치게 빠르게 공급되는 점에 주목하며 높은 신뢰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남미는 물론 미 공군까지도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차 강국인 독일조차도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FCAS 프로젝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이후 스페인까지 합류하여 공동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최근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자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항공 관련 기술력이 부족한 독일을 배제하려는 프랑스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 과정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독일이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역량이 부족한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을 통해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프랑스가 에어버스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FCAS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대체 옵션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F-35 전투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고려하자마자 얼마 전 또다시 F-35 전투기의 연이은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기체 결함 문제가 도입국들에게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인해 F-35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독일은 결국 전투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해야 했으며 이 시점에서 KF-21 전투기가 독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F-35 전투기의 도입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 1차 물량은 2026년까지 생산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독일이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의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입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독일과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KF-21 전투기를 제한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00여 년 동안 외교적 갈등을 지속해온 국가들입니다. 만약 KF-21 전투기가 호주에 수출된다면 인도네시아는 공군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지위를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드시 KF-21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전투기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KF-21 블로거는 4.5세대급 세미-스텔스형 전투기로 무장체계에 보다 많은 전력을 집중한 모델이며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블록2 전투기가 양산될 예정이며 블록2 모델에서는 완전한 5세대급 스텔스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 KF-21 블록3는 5.5세대급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세계 최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당초 계획보다 한층 더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어 KF-21 전투기가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급 전투기에 준하는 기술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로 발전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F-21 전투기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투기 기술과 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개량할 수 없었고 정비 요청을 하더라도 미국 측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며
독립적인 전투기 운용 능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KF-21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기술을 하나씩 개발하며 연구진의 역량을 확실히 입증해왔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F-35 전투기의 추락 사고 역시 엔진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종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생명은 구할 수 있었으나 중상을 입었으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 엔진 분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항공 엔진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술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현재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은 무려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엔진의 핵심 부품이 상당 부분 국산화되었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고려하면 KF-21 전투기에 완전히 국산화된 엔진이 장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미국산 엔진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 개발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는 약 5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까지나 한국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엔진을 공급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만 완전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공개된 KF-21 전투기의 고기동, 기동과 정밀한 비행 성능은 여러 외신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제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한 기동력을 보여주며 KF-21 전투기는 미국산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 공군의 항공전력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급격한 발전을 직접 확인한 중국은 상당히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민일보는 만약 중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공군의 위협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을 중국도 더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제든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야간 작전 능력까지 완비한 후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중국 또한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4,731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8년까지 KF-21 최초 양산 기체에 탑재될 APU를 포함한 추진 착륙 구동연료 계통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KF-21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전투기의 엔진을 미국산 F-414 엔진으로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다음 계약에서는 반드시 한국산 엔진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협력하여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 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점점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의 전투기 엔진 신소재 개발과 신기술 확보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조차 쉽지 않았으며 엔진 기술은 철저히 미국의 라이선스 생산과 제한적인 기술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T-50 전투기, FA-50, KF-21 개발을 거치며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을 4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핫섹션이라 불리는 초고 온초고압 구간의 소재 가공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인코넬 718 같은 초내열 합금 연구와 시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미국은 엔진 도면을 일부만 제공하거나 고출력 상태에서 시험 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기밀 유출 방지를 이유로 협력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와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협상력을 확보하여 필요한 설계 정보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엔진 시험장과 정밀 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기술 자립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가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이 총동원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첨단 기술 분야로 4세대 이상의 전투기에 탑재되는 현대식 터보팬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과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엔진 내부에서 극한의 고온 고압을 견뎌야 하는 부품 설계, 정밀 가공, 냉각 기술, 복합 소재 제작, 신뢰성 검증을 위한 수많은 시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처음 군용기를 양산하던 1970에서 1980년대 당시에는 전투기는 물론이고 민간 항공기 엔진조차 외국 업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양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이 운영하던 F4, F5 같은 전투기들은 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엔진 제작 기술을 축적할 기회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항공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T-50 전투기가 개발되었고 한국의 항공기술력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엔진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난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협력하여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조립 및 정비 기술을 습득하고 기초적인 기술 이전을 요구했으나 엔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미국은 항공 엔진 기술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완전한 기술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엔진 기술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거치며 항공기 제작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초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이 약 40%에 도달했으며 이를 50%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진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이제는 엔진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 이상 군용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엔진용 특수 금속 인코넬 718 소재를 자체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코넬 718은 니켈 합금으로 뛰어난 가공성과 우수한 용접성, 장기적인 구조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복잡한 형태의 부품 제작에 활용되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니켈 크롬 합금은 저온부터 고온까지 응력부식 균열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며 우수한 내식성과 내산화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인코넬 718은 인장 강도, 피로 강도, 크리프, 파단 강도가 우수하고 내산화성과 내식성이 뛰어나 실용성과 경제성 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소재는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산화 및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원자로 부품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기 엔진 제작의 필수적인 재료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기존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코넬 718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독일의 지멘스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기술력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터빈을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한습니다. 특히 1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항공용 및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행체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초고 온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이 변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엔진 구성 요소의 소재 개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은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만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도 빠르게 속도가 변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크기가 작더라도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작 부문에서 평가하는 주요 요소들은 동일하며 특수 소재를 다룬 경험이 풍부한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섭씨 1500도는 일반 금속의 녹는 점을 초과하는 극한의 환경이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의 초고온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연소기 및 터빈 설계 기술과 냉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800K, 즉 섭씨 1527도의 터빈 입구 온도 TIT 기술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까다로운 과제로 꼽는 분야 또한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의 개발이며 터빈이 작동하는 환경이 섭씨 1600도에 도달하면 약 1000도는 소재 기술이 담당하고 나머지 600도는 냉각 및 코팅 기술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터빈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부품이므로 극심한 피로도를 견뎌야 하고 복잡한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냉각을 위한 미세한 홀 가공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두산은 고온 시험을 위한 크리프 시험 장비를 국내 최대 규모인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시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무려 19년 동안 연속으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장비가 존재할 정도로 고온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터빈 온도 1680도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 및 미국보다 높은 수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개최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 발표된 두산과 한화의 연구 결과를 보면 두산은 설계 기술력에서 한화는 생산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기업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형 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 업체로 협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산 부문에서 두산은 핵심 중간재 공급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항공 엔진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 부품 가공, 실증 테스트 등 전 과정의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국산화율을 높이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민수용 엔진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비전이 확립되었습니다. 항공 엔진 개발은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지만 한번 성공하면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국산 무기에 대한 종속적인 인식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엔진 도면을 받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제작과 성능 개량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국의 환경에 맞춰 재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분석하고 이를 향후 양산형 기체에 반영하는 개량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기업들과 협력할 때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수받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파트너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여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기술력과 실력을 기반으로 모든 무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라이선스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이익을 지속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방산 부품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방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의 방산 무기 체계가 미국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과 같은 미국 방산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왜 제기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이전에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군사무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듯이 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는 한국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한 기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국산 FA-50 전투기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정상적인 운용조차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질적인 독립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최첨단 전투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미래 전투기 수요에 맞춰 자체적인 전투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은 점점 더 미국 방산업체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일부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언제나 빠르고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